그 집 일가의 비자금 문제, 그 집이 들으면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한 7시간 정도 진술을 했습니다. 양정호 부분이나 뭐나 이게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냥 확신을 했던 게 그냥 지금 현재 대통령 건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주 일가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사를 상대로 입을 틀어 막으려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 어택. 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조선동화 100주년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론 권력의 행태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 정권 아래서도 여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언론 권력의 정점에 물론 사주가 있는 거겠죠. 그 사례들 한번 볼까요? 방용훈 500만 달러 계좌에서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 봤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의 친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동서 되는 분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방용훈 사장의 아내, 즉 김 대표의 처제죠. 지난해 3월 스스로 세상을 뜬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제와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죠. 방용훈 사장 쪽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냈기 때문인데요. 그 계좌에서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 있었다는 게 김 대표 주장이죠. 자금 세탁이라면 정상적인 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도 해외 계좌에.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런 사실을 폭로하다시피 했는데도 국세청이든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당국이든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금 세탁도 있죠. 해외 재산,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준 돈이라 그러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죠. 범법행위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제가 그 정도 말하고 나면은 세무당국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연락을 했었어야죠. 이걸 조사 안 한 게 어떤 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 보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제 있는 힘껏 노력을 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검찰, 경찰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방용훈 사장 쪽에서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를 해서 김 대표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그러죠. 유력 언론 사주 일가의 일이라서 공권력도 당연히 할 일을 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보다 언론 권력이 더 세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김 대표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술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추가로도 폭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 녹화해 줄 거를 경찰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녹화가 됐다고 그러고요. 용산경찰서 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수사관께서 하시길래 수사관께서 피곤하시겠지만은 제가 한 7시간 영상 녹화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폭로성 얘기를 공개장소에서 하면은 그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관해서 관련 있는 사실을 갖다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리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포함해서 그 집 일가의 비자금 문제,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7시간 정도 진술을 했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할 적에는 주로 500만 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제가 아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진술 내용에 나 이거 철저하게 조사 안 하면 나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도 여러 군데 해놓고 나는 이 문제를 국회도 하소연하고 국민청원도 할 것이고 사람들을 조직화할 것이고 자기가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두고 팔 테니까 당신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덮으려면 덮어보시고 나는 공개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노력할 테니까 누가 이기는 거 한번 보자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한 조선 방갓집 며느리 이야기 그런 그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공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개 장소에서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조직화하기 위해서 파일의 형태로 그 페이스북 그룹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관련한 민형사 사건들이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반하장과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마땅할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입을 틀어막으려는 황당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주 일가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수사기관도 그런 엄두는 아예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론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많이 알려진 윤지호 씨하고는 다른 분이죠. 문건 쓴 날. 쓰고 온 날? 쓴 날, 온 날, 뭘 썼니?라고 했을 때, 예. 뭐 그런 거 저런 걸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버럭 화를 냈거든요.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그 정호 오빠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아들이고. 그냥 만난 사이로 그냥 자주 전화 왔었다고. 자연이가 없는 말을 너 공주병 걸려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들이댄다. 이러진 않잖아요. 검사한테 다이어리에서 방정호 이름 봤다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막 광고 나면서 했을 때. 양종호 부분이나 뭐나 이게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냥 확신을 했던 게 그냥 지금 현재 대통령 건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증인은 고인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요. 고인인 장자연 씨가 문제의 그 문건을 쓴 날 문건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도 이 피수첩 내용하고 비슷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방정호,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 2019년 4월 2일치 일면 기사인데요. 방 씨 지인, 대검 조사단의 진술.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방 씨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검찰이 지난 5월 달에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문에 중요한 대목이 담겨 있어요. 고소인을 정호 오빠라고 부르며 방정호를 잠깐 만났는데 사귈 뻔했다라고 언급했다는 지인의 진술. 방정호가 고인에게 전화했었다는 말을 지인 한 아무개한테 들었다는 방정호 친구 임아무개의 진술.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수사경찰관한테 들었다는 기자의 진술. 여기서 사귈 뻔했다라는 진술했다는 분이 아마 앞에서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분과 동일인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많은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을 해서 허위기사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방씨 쪽은 이에 불복을 해서 고검에 항고를 했고 민사소송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죠. 한겨레뿐 아니라 한국방송을 비롯해서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검찰 과거사의 발표문에서 나오듯이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투성이죠. 고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서 자필로 기재한 다이어리와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했고 휴대폰 석 대와 컴퓨터 메모리칩 2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서 분석까지 마쳤는데도 포렌식 결과물인 엑셀 파일을 저장한 CD가 사라졌어요. 장자연, 김종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1년치 통화 내역도 경찰이 조회를 했는데 이것도 기록에 붙어있지 않고 없어졌고요. 또 정작 중요한 다이어리, 즉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이건 경찰이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지인이 조사단에서 진술하기도 했고요. USB라든지 CD에 저장한 후에 기록에 별첨하게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료는 수사 기록에 편철하게 되죠. 그렇죠, 맞죠. 저게 이제 수사 기록인데 통신 관련 기록을 1권, 2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에 이제 CD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자료가 전혀 첨부가 안 돼서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를 은폐하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다, 손을 안 댄 거다, 원래 작성됐던 원본과 동일하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건 아마 보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장하기 어렵죠. 네. 그래도 과거사위는 통화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은 법정에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조선일보 쪽에 전해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조 청장이 증언하는 조선일보사의 외압과 아무 관련 없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일들이 유력 언론 사주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 아니라면 가능했을까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쪽 요청을 받아들여서 업무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쟁점 가운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또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감사법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했죠. 저는 윤 총장이 복귀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31일에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무엇보다 기자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녹음됐을 음성 파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를 방해한 거죠.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을 막고 대검 인권부의 조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결국 이동재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증거를 없앴어요. 감찰이 진행됐으면 한동훈 검사장 역시 휴대폰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것도 조기에 차단됐죠. 윤 총장은 왜 감찰을 막고 인권부의 사건을 맡겼을까요? 최근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 제일 첫 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목이 배당의 미학과 기술이에요. 윤 총장이 채널A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은 선별적 배당이나 마찬가지다. 한동훈 검사장은 감찰 사건이 개시되면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찰 협조 의무를 지게 된다. 답변도 꼬박꼬박 제출하고 출석에도 응해야 하며 휴대전화도 제출해야 한다. 불응행위가 또 다른 감찰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부의 조사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변호사의 이런 지적에 윤 총장의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 뒤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다시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걸 소집을 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결국 법무장관이 나서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나서야 이런 시도가 중단됐죠. 저는 채널A 사건 자체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와 검사가 특정한 여권 유력 인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겠죠. 그런 인사를 노리고 취재를 시도했다는 게 우선 그렇죠. 문제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가 4월 총선 직전이니까 이 사람들 생각대로 기사가 나왔다면 총선에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사건에서 윤 총장은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지휘를 연달아 했던 거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고 돌았죠.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과연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저는 한 검사장이 핵심 측근이라서 그랬기도 하였지만 보수 언론들을 믿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국 장관 수사 이래 정권을 겨냥한 수사,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윤 총장이 아무리 무리한 수사를 해도 측근을 감싸려고 무리수를 저질러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사건을 처음 폭로한 MBC가 여권하고 유착했다, 그런 프레임까지 동원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구하기에 나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이런 일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진실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 즉 스스로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합세해서 정치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셈이죠.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제 정치 권력이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지탱한 두 가지 축. 하나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법치 아니겠습니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스로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스스로 이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여론이 곧 민주사회의 가장 큰 권력이니까요.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이슈를 어떤 관점에 보도하냐에 따라 여론정이 바뀔 수 있다. 스스로 이제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저는 권언유착 사건, 그 사건의 한 주체가 채널A라는 방송사라는데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일보 계열의 종편사죠. 종편은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입법을 하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사 그리고 매일경제까지 4개사의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를 해준 거죠. 종편을 상징하는 장면은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 운운하는 장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5.18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주장들. 이 두 가지 장면이 종편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종편을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를 했고 종편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지는 벌써 9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종편은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나 막말방송, 편파방송은 여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사할 때마다 공정성에 꽈락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을 아예 등록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종편을 비롯한 방송체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그때는 그나마 한 2개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이후에 방송의 중요한 재원이라는 게 광고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방송체제라고 한다면 현재는 2개도 많다. 많은 광고 자원들이 방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포함해서 OTT 쪽으로 급하게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종편 출범 자체가 방송 시장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들어갔던 것 아닌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언론단체들도 같이 결합해서 큰 미디어의 판을 새롭게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과 방향과 그 미디어의 각각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재규정해보자. 그것이 미디어 개혁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쭉 해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의제들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뭔가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지난번 9월 달인가요? 냈습니다. 큰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단초를 찾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제도와 어떤 틀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새롭게 정하는 것들. 이게 언론계획의 큰 틀 아니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의제화하는 노력들을 언론도 조금 더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편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2020 도시전환맵 프로젝트.